1999년 9월 부산의 한 대학생이 일본에 가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소 성실하던 23살 청년이 시험을 이틀 앞두고 서둘러 집을 나선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부산항 인근의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약속된 배는 오지 않았고 돈을 건넨 뒤 그는 행방불명됐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남겨진 것은 오직 그의 자전거뿐이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한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배가 아니라 의문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 제보 안에는 25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의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9년 9월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작은 원룸에서 김도윤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23살 경영학과 3학년.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교과서를 펼쳐놓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이 모레인데 집중이 안 되네. 혼자 중얼거리며 연필을 돌리던 도윤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메모지에는 낯선 전화번호와 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꺼내보며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6시 반 친구 박성민이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야, 도윤아.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얼굴이 이상하게 밝아 보이는데. 응, 그래. 별일 없어. 도윤은 서둘러 메모지를 서랍에 밀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친구의 모습을. 다른 건 아니고 일본으로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성민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일본?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백씩 번다더라고. 그런데 아는 형이 화물선 타고 건너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불법이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김상호는 하루 종일 택시를 몰고 돌아와 피곤에 쩔어 있었고 어머니 윤미정은 동네 슈퍼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들하고 잠깐 만날게요. 시험이 모레인데 늦게까지 놀면 안 된다. 네, 일찍 들어올게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9시 도윤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부산항 북부두 인근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9시 40분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곧 들어갈게. 그래, 조심해서 와라. 전화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끝으로 도윤의 휴대전화는 영원히 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당일인 9월 16일이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가 드물던 그 시절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산항 북부두 근처에서 도윤의 자전거가 발견됐습니다. 낡은 창고 앞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체인이 걸려 있고 바구니 안에는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학생증과 필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윤이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이 완전히 끊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는 9시 40분 통화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전원을 끈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친구 성민의 증언에 따르면 도윤은 그날 오후 최영이라는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화물선을 이용한 일본행 미립국을 주선한다는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방에서 발견된 것들은 가족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어 교재와 여행용 가방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가 인출한 현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라지기 전날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부모 김상호와 윤미정은 매일 부산항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 도윤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창고 앞에 남겨진 자전거만이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한 가지 단서를 더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과 창고에서 자전거가 발견된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보니 그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어디론가 데려갔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과 가족들은 도윤이 계획했던 밀입국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추정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밤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출항한 화물선은 단 한 척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건넨 200만 원은 누구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요? 이 사건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9월 15일 오전 8시, 김상호는 평소처럼 택시 시동을 걸며 아들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시험 공부에 지쳐 늦잠을 자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윤미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슈퍼로 출근하면서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텐데라며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도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상호는 처음엔 짜증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스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봐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여보, 도윤이한테 전화해봐. 계속 꺼져 있어요. 이상해? 미정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23년을 키워온 아들이지만 이렇게 연락 없이 밤을 새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9월 16일 도윤의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본격적으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도윤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민아, 혹시 도윤이가 어디 갔는지 아니? 상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성민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친구가 일본행을 언급했던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사실 도윤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상호와 미정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들이 무모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며칠 전부터 신문 기사를 보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형을 만나기로 했다고. 성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호는 전화를 끊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하루 이틀 집에 안 들어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시험도 있는데 어떡해. 미정의 절규에도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9월 18일, 부모는 직접 아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방을 뒤져보니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 최형란은 이름과 연락처가 글씨가 도윤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이 번호로 누가 우리 아들을 꼬드긴 거야? 상호의 주먹이 벽을 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사기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돈만 잃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9월 13일에 2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도 몰랐던 큰돈이었습니다. 200만 원을 어디서 구했을까? 도윤은 평소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용돈을 마련하던 학생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 거액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건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매일 밤 아들의 방 앞에서 울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시험 교재들과 일본어 회화책,
그리고 여행용 가방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드디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윤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추적한 결과 마지막 신호가 부산항 북부두 근처에서 잡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부모가 함께 그 지역을 수색하던 중 낡은 창고 앞에서 도윤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그대로 채워져 있었고 바구니 안에는 그의 학생증과 펜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미정은 자전거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윤의 흔적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창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과 장소를 고려할 때 그가 도보로 창고까지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 아이를 데려간 겁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부모의 가슴이 더욱 철렁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더 큰 범죄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팀에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출항한 화물선이 단 한 척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을 꿰어낸 밀항 이야기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데려간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부모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9월 23일 부산 중부서 수사과에 첫 번째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전화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그 번호의 이전 사용자가 최강섭이라는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32살 무직. 선원 경력이 있다고 자처하며 부산항 일대에서 활동해왔던 남자였습니다. 최강섭이요? 그 사람 알죠? 항상 항구 술집에서 젊은 애들 꼬시고 다니던 놈이에요. 부산항 선착장에서 만난 한 선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최강섭은 몇 년 전부터 일본에 가면 큰 돈을 번다며 청년들을 유혹해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실제로 배를 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막판에 겁을 먹고 발을 뺐거든요. 수사팀은 최강섭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주 출입했던 영도구의 한 선술집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술집 사장 이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강섭은 늘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술 한 잔 사주면서 친해지더니 나중엔 일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화물선 선원으로 일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강섭과 접촉했던 다른 피해자들은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4살 대학생 한모 씨는 지난해 최강섭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솔깃했어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해서. 그런데 창고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한 씨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창고 주변에 검은 차가 서 있었고 최형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갑자기 무서워져서 그냥 도망쳤거든요. 비슷한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강섭에게 돈을 건넨 후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막판에 불안감을 느껴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부산항 북부두의 낡은 창고 앞. 그런데 김도윤 씨만 다르더라고요.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도윤은 끝까지 약속 장소에 나갔고 그 이후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최강섭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이미 한 달 전에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10월 초 최강섭과 관련된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의 지인이었다는 박모 씨가 경찰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최강섭이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부산을 떠난다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강섭은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일이 잘못됐나 봐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건 갑자기 목에 긁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수사팀은 최강섭이 도윤 사건과 연관되어 급히 도피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강섭이 단독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니 그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창고에서 본 사람들이 최강섭만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서너 명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피해자의 추가 증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최강섭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선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지만 3년 전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승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선원 일을 그만뒀어요. 그 이후로 술만 마시고 살더니 이런 일을. 최강섭의 이전 동료 선원의 말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그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돈만 잃고 끝났는데 왜 도윤만 실종된 것일까? 그날 밤 창고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0월 중순, 경찰은 최강섭을 사기 및 실종 관련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부모 김상호와 윤미정은 매일 경찰서에 찾아가 수사 진전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직 단서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최강섭이라는 핵심 인물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도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경찰서에 걸려왔습니다. 그날 밤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제보는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진 브로커와 사라진 청년, 그리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더 큰 그림자의 존재.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복잡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오전 10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9월 14일 밤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출항한 화물선이 단 한 척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그날 밤의 모든 출입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정확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본 방면으로 떠난 선박은 전혀 없습니다. 항만공사 관계자의 확답이었습니다. 이는 최강섭이 도윤에게 약속한 미립국 계획이 처음부터 허위였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의 마지막 통화인 9시 40분 이후 기지국 신호가 완전히 차단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전원을 끄면 일정 시간 동안은 미약한 신호라도 잡히게 마련인데 이 경우는 아예 신호 자체가 사라졌어요. 통신사 기술진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화기를 껐다기보다는 기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했거나 전파가 차단되는 특수한 환경에 놓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은 도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려 했습니다. 기지국 삼각 측량 결과 신호는 부산항 북부두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끊어졌습니다. 바로 그 낡은 창고 근처였습니다. 9시 40분에 여기서 통화하고 창고까지 가려면 최소 15분은 걸려요. 현장을 직접 조사한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자전거가 발견된 시각을 역추산해보니 그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를 태워서 데려간 겁니다. 이 결론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창고까지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창고 주변의 모든 CCTV를 수집했지만 1999년 당시 그 지역에는 방범 카메라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확보된 영상은 창고에서 약 500m 떨어진 도로의 교통감시 카메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화질이 너무 흐려서 차량의 정확한 종류나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그 도로를 지났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데 그날만 유독 많았어요. 교통관제센터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도 진행됐습니다. 도윤이 인출한 200만 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인출된 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ATM에서 인출한 지폐의 일련 번호까지는 파악했지만
그 이후의 경로는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9년 당시의 기술로는 현금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도윤의 방에서 발견된 일본어 교재와 여행용 가방이 정말 그가 준비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책에 밑줄이나 메모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공부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도윤의 다른 교재들과 비교해본 결과 일본어 책만 유독 사용감이 적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행용 가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사용한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도윤이가 일본에 가려 했다는 증거를 조작한 건 아닐까요? 이 가설은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도윤의 실종이 밀입국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10월 말 수사팀은 최강섭과 연락했던 다른 청년들을 다시 불러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최영이 돈을 받을 때 항상 현금으로만 받았어요. 통장이나 카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한 피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는 최강섭이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 추적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한 사기꾼 치고는 너무나 치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수사진은 점점 더 큰 조직의 개입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이토록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강섭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도윤의 흔적도 창고 앞 자전거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매일 경찰서를 드나들며 수사 진전을 묻는 부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기는 한 건가요? 윤미정의 간절한 질문에 담당 형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도 목격자도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사건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사라진 기록들, 차단된 통신, 조작된 듯한 증거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춘 듯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목격했다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제보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3일 오후 2시 부산 중부서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남성이 도윤 실종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전화를 건 사람은 오영택, 51살의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부산항 북부도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영택은 경찰서에 직접 나와 진술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담배를 연달아 피워대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석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영택은 9월 14일 밤 10시경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엔 그 근처가 조용한데 그날은 차량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그가 목격한 것은 검은색 승합차 한 대와 소형 트럭 한 대였습니다. 두 차량은 창고 앞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고 여러 명의 남성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중 한 명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었고 영택의 묘사는 실종된 최강섭의 체형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젊은 남자 한 명을 부축해서 트럭 쪽으로 데려가는 걸 봤어요. 영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가 목격한 젊은 남자의 체격과 옷차림이 도윤과 유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축 늘어져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붙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영택은 그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조용해졌어요. 영택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시간은 대략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였습니다.
도윤의 마지막 통화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대였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담당 형사의 질문에 영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표정이 너무... 그리고 제가 야간 경비 일을 하면서 술을 좀 마셨거든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영택의 증언에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많았습니다. 검은 승합차의 뒤쪽 번호판이 일부 손상되어 있었다는 점, 트럭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차량들이 항구와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항구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 쪽으로 향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증언은 도윤이 실제로 바다를 건너려 했다는 가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밀입국 계획 자체가 허위였고 도윤은 다른 목적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영택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날 밤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도윤은 약속된 시간에 창고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최강섭과 공범들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마 처음엔 밀입국 준비를 하는 것처럼 속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제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도윤이었을까? 다른 피해자들처럼 돈만 빼앗고 돌려보내지 않고 왜 그를 끌고 간 것일까? 수사팀은 영택이 목격한 차량들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시내 방향으로 향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주요 도로의 교통카메라 영상을 분석했지만 당시의 영상 화질로는 특정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간대에 해당 방향으로 간 차량이 수십 대는 되겠어요. 하나하나 추적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수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99년의 기술 수준으로는 현재와 같은 정밀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택의 추가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차량들이 떠나기 전에 창고 내부에서 무언가를 치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끌고 가는 소리, 그리고 물 뿌리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마치 청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는 범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창고 내부를 재수색했지만 이미 2달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 한쪽 모서리에서 미세한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발견된 것입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혈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이것이 도윤의 혈액인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택의 증언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밀입국 사기에서 계획적인 납치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아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디로 끌려간 것일까? 그리고 지금 그는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영택의 용기 있는 제보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일 뿐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조직의 실체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깊어갈수록 한 가족의 기다림도 더욱 처절해져 갔습니다. 2000년 3월 부산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이 도윤 실종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밀입국을 미끼로 한 대규모 사기 조직이 검거된 것입니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조민호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30여 명에 달합니다. 피해 규모만 10억 원이 넘어요. 수사를 담당한 광역수사대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피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된 조직원들의 진술 과정에서 최강섭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인 이모 씨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최강섭? 그 사람 알죠? 작년에 우리 조직에서 일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이 씨에 따르면 최강섭은 조직에서 미끼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밀입국을 제안하고 선금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돈만 받고 잠수 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최강섭은 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는지 묻자 이 씨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씩 정말로 사람을 데려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증언은 수사팀에게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최강섭이 단순히 돈만 빼앗는 사기꾼이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어디론가 끌고 가는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서너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 다시는 안 보이더라고요. 더욱 소름 끼치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최강섭의 행동을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돈만 받고 끝내면 되는데 굳이 사람까지 데려가니까 형님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최강섭이 도윤을 끌고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수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 조민호를 직접 신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강섭은 우리 조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프리랜서처럼 일하던 놈이었죠. 조민호의 말에 따르면 최강섭은 다른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하부 실행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놈이 가끔 사람을 데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라인에서 시킨 일이었죠. 다른 라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자 조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쪽은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사팀은 최강섭이 연결된 또 다른 조직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닌 사람을 실제로 납치하고 은닉하는 더 큰 범죄 조직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조직에서 압수한 장부에서 도윤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1999년 9월 김이응 이응 200만원. 간단한 메모였지만 날짜와 금액이 도윤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적힌 특별 처리라는 표기가 의미하는 바는 불분명했습니다. 특별 처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민호에게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그건 최강섭이 따로 처리한 일이에요.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도 전개됐습니다. 최강섭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인물들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박모 씨라는 인물이 최강섭의 주요 협력자였음을 알아냈습니다. 박 씨는 최강섭과 달리 아직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갔을 때 이미 한 달 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단독 사고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사고를 담당한 교통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대부분의 물건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정리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서류나 자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도윤 실종 사건 배후에는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닌 훨씬 더 조직적이고 위험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최강섭과 연결된 미지의 조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거나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을 해체하려면 상당한 자금력과 조직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수사 관계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미립국 사기 조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민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최강섭이 데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거예요. 봄이 왔지만 도윤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강섭과 연결된 미지의 조직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조직의 정체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아들을 찾기 위한 부모의 사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조직적 범죄의 벽에 부딪히자 김상호와 윤미정 부부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요. 미정은 집안 구석구석에서 도윤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일기장, 친구들 연락처, 아르바이트 기록, 심지어 휴지통에서 찾은 메모 조각까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9월 열이틀. 신문에서 본 기사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돈다.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벌까? 집안 형편 생각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긴 하다. 그 다음 날 기록도 있었습니다. 9월 13일, 성민이가 소개해준 형을 만났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시네. 200만 원이면 일본에 갈 수 있다고. 많은 돈이지만 한 달만 일하면 본전은 뽑을 수 있다고 하니. 부모는 이 기록을 보며 아들의 마지막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고민했던 23살 청년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들이 돈을 구한 방법을 추적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여전히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가 다니던 아르바이트 자리를 다 알아봤어요. 상호가 발품을 팔아 조사한 결과 도윤은 사건 직전 2달 동안 평소보다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전단지, 배포, 주말 행사장 설치 도움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 시기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편의점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야간 근무도 더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뭔가 간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로는 200만 원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을까? 미정은 도윤의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민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도윤이가 학비 대출을 받았어요.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민의 말에 따르면 도윤은 몇 달 전부터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전에 실제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도윤 명의의 학자금 대출 기록이 있었습니다. 9월 10일에 200만 원을 대출받아 13일에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 했구나.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아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김도윤 23세를 찾습니다. 1999년 9월 14일 밤 부산항 근처에서 실종. 작은 정보라도 연락 바랍니다. 광고 하단에는 부모의 절박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아, 네가 어디 있든 집으로 돌아와다오. 엄마 아빠는 오직 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란다. 광고를 낸 첫 주에만 1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거나 동정심에서 건 전화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통의 의미 있는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최강섭이라는 사람 아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김모 씨라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최강섭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조카도 일본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서 돈을 잃었어요. 다행히 실종되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직접 만나본 결과 그의 조카 역시 도윤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20대 청년이 최강섭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제 조카는 막판에 무서워져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창고에 가보니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는 이미 들었던 다른 증언들과 일치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마지막 순간의 위험을 감지하고 발을 뺐지만 도윤만은 끝까지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부모의 광고는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제보가 들어와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부산 어디에서 도윤이 같은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가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상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광고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아들 김도윤 실종된 지 1년이 됩니다.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가족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새해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최강섭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강섭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부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이는 사건이 부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부모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더욱 험난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정은 도윤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올 그날을 꿈꾸며. 2010년 7월 도윤이 사라진 지 11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에서 검거된 한미립국 알선업자가 취조 과정에서 부산의 옛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장모 씨라고 하던데 혹시 1999년 부산에서 있었던 실종 사건 아세요?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의 질문에 장모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일본행이 유행이었죠. 하지만 대부분 가짜였어요. 실제로 보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장 씨는 40대 후반 10여 년간 미립국 알선 업계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쪽에는 좀 다른 라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을 데려가는. 장 씨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특이한 조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미립국 사기하고는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을 어디론가 데려갔거든요. 물론 일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업계에서 돌던 소문으로는 국내 어디선가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강제 노동? 이 단어는 수사진에게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와 같은 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인천경찰은 즉시 이 정보를 부산경찰에 전달했습니다. 11년 전 미제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새로운 담당 형사는 과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놓쳤던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 오영택 씨의 진술을 다시 보니 그가 본 트럭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했네요. 기름 냄새. 이것이 단순한 차량 연료 냄새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산업용 기계나 공장과 관련된 냄새였을까? 수사팀은 1999년 당시 부산항 인근에 있던 공장들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가동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부산 외곽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여러 소규모 공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건설 폐기물 처리나 고철 분해 작업을 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런 곳들은 보통 신분을 묻지 않고 일꾼을 구했어요. 임금도 현금으로 주고. 당시 노동청에서 일했던 공무원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장들 대부분은 이미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장모 씨가 언급한 강제 노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대 초반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몇 차례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산골 공장에서 신분증을 빼앗긴 채 강제로 일하던 사람들이 발견된 사건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간혹 일반인들도 섞여 있었죠. 당시 이런 사건들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회고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미립국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같은. 이 증언은 도윤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좋은 기회라는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조직적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도윤이었을까? 다른 피해자들처럼 돈만 빼앗고 보내주지 않고 왜 그를 끌고 간 것일까? 수사팀은 도윤의 개인적 특성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23살의 건강한 청년 경영학과 학생, 성실한 성격, 강제 노동에 적합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최강섭이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한 사기꾼이 아니라 강제 노동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사냥꾼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 돈을 받는 것은 겉보기용이고 실제 목적은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200만 원은 미립국 비용이 아니라
도윤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위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최강섭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부산에 나타나기 전 전국 각지를 전전하며 유사한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대구, 광주, 대전, 최강섭과 비슷한 수법의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어요. 이는 최강섭이 단독범이 아니라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의 일원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했고 물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강제노동에서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볼 수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면담에 응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런 그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10년이 지나고 2011년이 오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단서들이 나왔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도윤의 부모는 이제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12년간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여전히 그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힘들게 일하고 있다면, 그래도 살아있다면, 미정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조직적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도윤이 사라진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담당했고 새로운 단서들이 나올 때마다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갔지만 여전히 완전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담당 박 형사는 두꺼운 파일을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만큼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케이스도 드물죠. 파일 속에는 25년간 축적된 방대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강섭의 신상정보, 목격자 오영택의 진술서, 조직 관련 증언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유사 사건들의 기록까지. 각각의 퍼즐 조각들은 분명 연결점이 있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어 완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퍼즐 사라진 자전거. 도윤의 자전거가 창고 앞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됐습니다. 자전거에 남겨진 지문을 다시 분석해봤는데 도윤 씨 것 외에도 최소 2명의 미확인 지문이 발견됐어요. 최근 개선된 감식 기술로 재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누군가 자전거를 만졌다는 것은 현장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퍼즐 꺼진 휴대전화. 도윤의 휴대전화가 마지막 통화 이후 완전히 신호가 끊어진 것은 단순한 전원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기기 자체가 파괴되었거나 전파를 차단하는 특수한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나 두꺼운 철제 건물 내부라면 신호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어요. 통신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도윤이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특수한 환경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퍼즐 목격된 차량들. 오영택이 본 검은 승합차와 트럭. 이 차량들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9년 당시 부산항 인근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던 차량 형태와 일치해요. 건설 폐기물 처리나 고철 수거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던 차량들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제기된 강제 노동 가설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퍼즐 200만 원의 진실. 도윤이 학자금 대출로 마련한 200만 원. 이 돈이 정말 미립국 비용으로 지불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아마 범인들에게는 돈 자체보다 도윤 씨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큰 돈을 받는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진짜 미립국이라고 믿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퍼즐 조작된 증거들. 도윤의 방에서 발견된 일본어 교재와 여행용 가방. 이것들이 정말 그가 준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용 흔적이나 학습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여요. 밀입국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섯 번째 퍼즐, 최강섭의 정체. 전직 선원에서 사기꾼, 그리고 조직의 하부 실행자까지. 최강섭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는 부산에 나타나기 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강섭은 단순한 개인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인력 공급업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사라진 이유도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조직에 의한 정리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곱 번째 퍼즐, 사라진 기록들.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동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흔적이 뚜렷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죠. 이는 배후에 상당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진 세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관들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며 하나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1999년 9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도윤은 신문 기사를 통해 일본에서의 고수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최강섭이라는 인물이 접근해서 밀입국을 제안합니다. 도윤은 학자금 대출로 200만 원을 마련해서 약속 장소인 창고로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일본행 배가 아니라 강제 노동을 위한 납치였습니다. 도윤은 의식을 잃은 채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이후 그의 행방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최강섭과 그의 동료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합니다. 심지어 도윤의 방에 일본 관련 물품들을 배치해서 그가 스스로 밀입국을 계획했다는 증거를 조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살아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25년간 풀리지 않은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강제 노동 과정에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조직적인 강제 노동이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를 죽일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계속 부려먹는 게 이익이죠.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설령 생존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은 모두 모였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림. 그것이 바로 김도윤 실종 사건의 현재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입니다. 이제 70대가 된 부모는 여전히 매일 밤 기도합니다. 도윤아, 네가 어디에 있든 무사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 김도윤 실종 사건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도윤은 창고 앞에서 사라져야 했을까요? 브로커 최강섭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밤 목격된 차량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도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을 노리는 조직적 범죄가 우리 사회에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도윤의 부모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1999년 9월 14일 밤 아들이 곧 들어간다고 말했던 그 순간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도윤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을 잃은 채 혹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 감금되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